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완성된 진화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인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 진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새로운 진화적 단계에 필요한 사용자 커뮤니티나 혹은 회계 시스템상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데 얼마나 중요도를 갖고 있는 진화 요소인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2.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2.0에 대한 플랜은 이미 2015년도에 POW 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1X가 나오는 상황에서 1.0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플랜은 나와 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플랜들이 좀 개념적인 단계 설정 수준에 있었고 그 단계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마일스톤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한 2년이나 3년 내에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이미 벌써 7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몇 년이 더 필요로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쓰더라도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었던 이더리움 2.0 디자인을 도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블록체인의 진화 사례로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남겨준 블록체인의 진화 경로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을 확장하는 문제였고 그거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익명성을 강화한다거나 합의 알고리즘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또 용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비트코인은 남겨주고 갔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을 흡수해 가지고 이더리움은 자기 문제로 받아안음과 동시에 실제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설정해서 진화 경로의 제일 중심되는 줄기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단계에서 제일 큰 혁신은 무엇이었냐? 저는 당연히 이 계정 과목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더리움 2.0을 얘기하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은 무슨 슬로건들을 내걸었을까요? 그거는 이더리움 2.0을 얘기할 때는 트랜잭션 비용을 낮춘다라는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센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용량을 키우겠다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트랜잭션 비용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냥 관할권에 영향을 주는 목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관할권 내의 보안성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관할권을 공격하려는 공격자의 비용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기술이라면 100이라는 리소스를 넣어가지고 10이라는 담장을 쌓는 이런 상황을 비용을 낮춰서 50만 쓰게 되면 5밖에 담장을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공격자가 훨씬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방어하는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얻어서 자기가 100이라는 리소스를 넣어서 이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것일 텐데 검증 노드들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하면 그 네트워크의 방어력이 훨씬 커질 텐데 만약에 5센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방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아진다는 것은 그 담장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귀결될 수 있는데 물론 비탈릭의 머릿속에서는 방어자의 비용은 낮추면서 공격자의 비용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과연 이더리움 2.0이 실행되면 트랜잭션 피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즉 그 밸리데이터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더리움의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만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더리움 2.0은 원래의 이더리움 플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확장한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완성된, 즉 이더리움 플랜이 나오면서 미완성시켰던 영역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겨놓은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더리움 2.0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등장하면서부터 큰 용량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샤드 같은 구성 요소, 멀티 샤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장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십 개의 장부를 병렬적으로, 처음에는 1024개 이렇게 얘기도 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64개 샤드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걸 통해 갖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나온 단계 설정이지만 페이즈 제로에서는 비콘 체인만 도입하고 복수 개의 장부를 운영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밸리데이터들끼리의 네트워크인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페이즈 1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수의 샤드, 여러 개의 장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즈 2에 가서 복수의 샤드에 있는 장부들을 갱신하고 그 장부의 어떤 상태를 키핑하면서도 전체 이더리움 장부가 통합적으로 전체론적으로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지금 이더리움 2.0의 기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거냐?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는 페이즈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즈 제로에서 페이즈 1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이더리움 1X 네트워크를 비콘 체인에 갖다 붙여서 비콘 체인이 할당한 감사 후보들을 이용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검증한 다음에 페이즈 1으로, 즉 멀티샤드 단계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처럼 완전하게 이더리움 2.0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되는 단계는 페이즈 2가 끝나야 그 상태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서도 얘기 나온 샤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장부 하나를 모든 감사 후보들이 다 똑같은 장부를 갖고 그 장부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서로 같은 장부를 갖고 운영한다라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때나 이더리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의 장부만을 운영하는 때하고 복수의 여러 장부를 동시에 써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용량은 커질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 개의 장부를 동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부를 여러 개 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간의 정합성을 잃지 않으면서 각각의 장부가 합쳐진 것이 하나의 총기적 원장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멀티샤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콘 체인이 있고 샤드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각자의 총기적 원장들을 들고 있고, 각 샤드에는 비콘 체인에서 파견된 감사 후보들이 각 샤드에 있는 장부들을 감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각 샤드로 날아오는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장부가 트랜잭션을 받고 처리할 수 있음으로써 용량이 이 병렬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게 샤드의 개념인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샤드들이 각각 떨어진 장부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각각의 샤드가 갖고 있는 장부들이 하나의 정합성을 이루어서 전체론적으로 홀리스틱한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고요. 지금 현재 이 멀티샤드가 아직 도입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2.0의 상태는 이 비콘 체인을 만들어 놓고 각 샤드에 검증인들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 검증인을 파견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정도를 완성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샤드를 도입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장부의 다른 상태값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감사 주기마다 상태들을 완전하게 정합을 맞출 수 있을 거냐. 1번 샤드에서 어떤 누군가가 3번 샤드에 있는 주소 쪽으로 이더리움을 3개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1번 샤드에 있는 주소에서 3개를 빼주고 2번 샤드에 있는 주소에서 3개를 더해주는 게 이게 감사 주기 단위로 해서 이게 짝짝 맞춰질 수 있을 거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장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감사 권한권 상에 있는 상태를 검증하고 그 상태 변경을 강제하는 것을 계속 싱크를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더리움은 어떤 양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계정 과목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질적 계정 과목, 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계정 과목을 갖고 있는데 양적인 계정 과목 상태를 서로 싱크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 질적 계정 과목에 의해서 변동되는 상태 변경 요소를 여러 개의 샤드에 걸쳐서 싱크를 맞춰서 상태를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이더리움 2.0 플랜이 다 답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멀티샤드에 대한 게 페이즈 1인데 페이즈 1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상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 이미 설계도 다 나와 있고 구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2.0 플랜은 처음부터 그런 식의 플랜이 아니었고 스케치,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것만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프로포절이 생기고 그 프로포절을 통해서 각 단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다 설계도가 완성돼서 구현만 해서 즉 코딩만 해갖고 되는 그런 페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즈 1도 이런 판에 페이즈 2는 정말로 앙상한 목표 몇 가지가 있을 뿐인데요. 멀티샤드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멀티샤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멀티샤드를 도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2.0의 경우는 하위의 장부들을 여러 개를 합치기 위해서 매 블록마다 합친다면 이거는 그냥 큰 장부를 하나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 블록마다 합치지 못하고 몇 개씩을 끊어가지고 하나의 에폭이라고 하는 하나의 블록이 발생하는 것을 슬롯이라고 하고 32개의 블록이 발생되는 주기를 에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32개의 주기로 전체적인 싱크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에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물론 이 멀티샤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합의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POW를 기반으로 한 합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되게 기존의 1X 네트워크와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폭과 슬롭, 파이널리티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원래 POW 체인은 최종성, 즉 파이널리티가 없는 체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파이널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블록에 포함됐으면 더 이상 그 상태는 절대 안 변할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게 파이널리티라고 정의를 한다면 POW 체인은 롱기스 체인이니 헤비 체인이니 이런 어쨌든 포크를 선택하는 규칙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포크를 선택할 뿐이지 최종적으로 그 포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서 어떤 상태값이라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6블록 지나가면 그리고 이더리움은 13블록 지나가면 거의 0에 가깝다라고는 얘기하지만 0은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POW 체인의 특징이라면 BFT 계열의 체인은 사실상 매 블록마다 최종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롤백을 할 수 없는 포크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BFT 계열의 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정말로 잘못된 합의가 한번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하지? 복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 잘못된 방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되느냐. BFT 계열은 아무나 검증인이 되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증인으로 들어오는, 즉 감사 후보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그걸 제한하다 보면 문제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한하느냐, 중앙화 요소를 또 떠안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앙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포스 계열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검증자들 간에 담합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사실상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중앙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호스 사례에서도 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고요. 그렇게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파이널리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2.0은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과 파이널리티를 도입함으로써 1.0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들을 일부 희생한 것이 아니냐. 그 로버스트니스, 즉 견고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에폭 단위로 32개의 슬롯, 즉 블록을 한꺼번에 담아서 32개 단위로만 전체론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검증의 양이 줄어들죠. 기존의 1X 네트워크에서 매 블록 때마다 전체론적인 검증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그게 파이널리티가 없는 검증, 최종성이 없는 검증이긴 하지만 매 블록마다 전체론적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매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누구든 믿고 쓸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웠다면, 이제 하나의 에폭 안에서 32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전체론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블록들이 생성되고 그 블록 안의 상태가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한 에폭 단위로밖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0에서 샤드를 도입하고 에폭과 슬로우 그리고 파이널리티나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함으로써 좋아진 부분이 분명 있지만 뭐를 희생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